경희 비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아주 지끈지끈한 두통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목이 막 화나면서 오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뭐 그럴 때는 의욕도 없어지고 피로감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그러한 두통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정보를 알기 쉽게, 또 저는 항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통을 설명드리기 전에 두통이 발생되었다라는 의미는 내 몸이 건강치 못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야만 내가 병이 안 걸릴까요? 자, 그 의미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또 다른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려면 이 심부 온도, 태어났을 때의 온도, 심부 온도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라면 결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죠. 내 몸속 온도가, 자, 여기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는데, 이 심부 온도가 37도만 유지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강력한 온도에 의해서 올라갈 때, 즉 이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떨어질수록 수명은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물질도, 찬물이든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에 어떠한 물질도, 건강보조식품도 이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모든 물질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심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항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심부 온도는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로 그 체온 조절 중추는 간 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하면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모공을 닫아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이제 모공을 닫게 되고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 방출량을 많게 합니다. 자, 열 에너지가 모공을 통해서 방출이 될 때 또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체열의 방출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공을 닫아버리고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때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반드시 좀 이해를 먼저 좀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통이란 이마에서 관자놀이, 또 후두부, 뒷목 등을 포함하는 부위에 이 통증이 발생되는 증상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현대 의학에서도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두통 하나라도 어떻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두통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차성 두통입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두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편두통이 온다, 또 긴장을 하면은 두통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군발 두통. 자,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머리에서 발생하는 것을 군발 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이 있을 때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우리가 두통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잘 이해를 하실 때 두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두통을 쉽게 이해할 때 두통 치료는 너무나 쉽다라는 이야기죠. 왜 피로가 쌓일 때 두통이 심해질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더 심해질까요? 왜 잠을 못 주무시면 두통이 더 심해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성 두통은 뭐 당연한 거죠. 내 속에 병이 있을 때는 당연히 두통이 생기겠죠. 그래서 척두동맥염이라든지 또 근막동통의 증후군, 또 약물을 너무 과용을 해서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궁금한 상황이 생길 텐데 왜 약을 먹으면 두통이 더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제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뇌종양, 머릿속에 뭔가 물질이 자꾸 커진다라면 두통이 생기는 건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꾸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통은 더 심해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뇌압이 상승됐을 때도 두통이 더 심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뇌염, 뇌수막염, 이 머리 속에 질환이 있을 때도 당연히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2차성 두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저는 설명드리고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통을 또 저희 발생 기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양한 음식물을 먹고 다양한 온도, 습도, pH, 전기장, 자기장, 또 저산소증, 또 약물, 환경, 여건,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의 손상을 받거나 또 세포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내가 밥을 잘못 먹어도 그러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를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드시는 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에 다양한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핵이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또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특히 세포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 호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자, 그러면 세포에서의 세포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겠죠. 바로 그때 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ATP라는 것은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그때 ATP는 반드시 나오게 되죠. 운동생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ATP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ATP 합성량이 줄어들면 열 발생량이 줄어들죠. 자, 그럼 열 발생량, 내 세포에서의 열 발생량이 줄어들면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때 손, 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아버리죠. 그럼 열 에너지 방출은 곤란해지겠죠. 자,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어디로 방출을 할까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동 루트가 바로 눈, 코, 귀, 입이 많은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 에너지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 뇌 속에서도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는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체열 진단 그림입니다. 자, 열이 다 어디로 쏠려 있죠? 바로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다 쏠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두통이 엄청 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열이 쏠린 부위가 바로 두부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이 두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적인 피부의 온도, 이 속에서도 있는 피부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온도와 표면 장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뭐가 생길까요? 조직에 변형이 오죠. 그리고 지금 당장 새끼손가락을 꼭 눌러보세요. 힘이 가해질 때 바로 통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서 힘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통증이 오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져서 통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두통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 자,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적으로 바라보면 두통이 왜 발생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좀 인체 물리학적으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니까 두통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발생 기전을 거꾸로 가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부의 피부 온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의 피부 온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죠.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사지 말단으로 모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속의 온도를 올리고 모공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열 에너지는 이렇게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때 표면 장력은 강화가 되고 조직의 변형은 안 생기고 통증도 유발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쪽에 열 쏠림이 많다고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력한 진통제를 써버립니다. 그럼 진통제의 양리 기준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쉬운데 대체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 제제의 양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치도닉 액시드가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산화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게 비스테로이드 제제고요. 포스포리피드를 아라치도닉 액시드로 분해할 때 필요한 포스포리파제라는 산화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게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자,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 제제는 단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양리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량,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열 에너지 대사량이 떨어지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당장에 머리 두부에서의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통증이 바로 없어져 버려요. 표면 장력이 강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근데 왜 사라졌죠? 어떤 마법을 부렸죠? 진통제가? 바로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 버리면 모공은 더 다쳐버립니다. 손발끝에서. 자, 그 이후에 다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다시 어디로 방출돼야 될까요?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또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될 텐데 그때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버리면 또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통제를 뭐 평생 먹어야 됩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통제의 부작용을 아신다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통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얼음물을 먹고 나면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또 없던 두통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그랬죠. 두통은. 그런데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는 거죠. 그럼 상체로의 열 쏠림이 심해지고, 자, 그럼 상체로 열 쏠림이 심해지면 두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지겠죠. 응력이 강화돼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평소에 내 몸속 온도가 낮든지 또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얼음물을 먹게 되면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얼음물에 의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공을 닫아버리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 그 열 에너지는 상체로 확 쏠려버리는 거죠. 자, 열 에너지는 순간적인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얼음물을 바로 먹고 나면 아주 차가운 물을 먹고 나면 머리가 바로 아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열 에너지는 하나의 빛과 빛의 속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음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 모공이 다치고 구멍이 많은 투부로의 상체로의 열이 쏠렸고 피부 온도는 올라갔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화되어서 두통이 발생했다.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얼음물과 두통과의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러한 이론이 정말 맞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연구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침을 하면 왜 두통이 종종 생기죠? 더 심해지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침을 하는 순간 내 흉부, 내 속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두통이 있는 사람이든 두통이 없는 사람이든 순간적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 구멍이 있는 두부로의 열 쏠림이 확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심부 온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공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는 좀 전신으로 분산이 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는 사람은 모공이 닫혀져 있는 거죠. 자,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하니까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또 상체로 가게 되고 그때 두부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는 거죠.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두통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통 환자는 왜 종종 생리통까지 동반하나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통이 있는 사람은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관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반드시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자, 모공이 닫히니까 구멍이 있는 상체나 하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체로 열이 어떤 쪽으로 열이 쏠리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져서 생리통이든 두통이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생리통과 두통 반드시 상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리통 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고요. 두통 약을 먹어도 생리통이 없어집니다. 자, 다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통약이든 생리통약이든 비스테로이드 제제고요. 그 약들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버리기 때문에 생리통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고 두통약을 먹어도 생리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약들은 심부온도까지 낮춰버린다.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친다. 다친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 또 두통이 생기고 생리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치료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통 환자는 왜 쉽게 피곤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은 닫히고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체 쪽으로. 그러면은 뇌나 두부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겠죠. 열이 많이 쏠리니까 이쪽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면 두부에서의 그쪽에서의 이 상체에서의 열 발생량이 많아져서 어깨 통증이나 두통이 또 유발되면서 피로까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피로가 많이 쌓이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통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의 3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모공이 닫혀버리고요.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이스팩을 대는 순간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리고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통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그때그때 치료해 왔던 거죠. 왜 이렇게 동시에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인체 물리학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올리는 순간 내 몸의 모공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모공이 열리게 되고 그럼 이 열이 쏠려 있는 이 부위의 열 에너지는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방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열이 방출이 되면 여기에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면 모공이 열릴 때는 땀의 분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땀은 액체가 되고요.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만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통 치료를 위한 4대 치료 방법인데요.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 방법을 준수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약을 쓰고 있는데요. 약물요법은 그 한약 중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 약재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온중,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발한해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통증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속의 온도는 올리고 자, 모공은 열어주고 또 피부 온도는 낮추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이죠. 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식동원이라고 했듯이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음식을 드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음식 선택의 기준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또 하루에 뭐 한 끼를 드신다, 두 끼를 드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에 제 양만큼 드시는 것도 심부 온도를 항시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은 항시 내 주변 환경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한다거나 또 높은 산행을 한다고 할 때는 생활의 이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리듬으로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해줄 때 심부 온도가 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항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운동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하루 30분만이라도 좀 땀을 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땀을 내줘야지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반신욕을 한다거나 조경을 한다거나 사우나를 해서 땀을 내는 방식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속의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이 얼굴, 두부로 쏠려 있는 이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킬 때만이 두통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통 치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될 때 두통 치료 너무나 쉽게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두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